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강했던 왕국, 바로 류큐의 황금기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이던 이 섬나라가 어떻게 아시아 무역의 심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기가 막힌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거라고는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류큐 왕국을 보면요, 사실 지리적으로는 정말 불리했어요. 척박한 땅에 멀리 떨어진 섬들이 전부였으니까요. 내다 팔 만한 특별한 자원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땅이 아니라 머리, 즉 기가 막힌 전략으로 왕국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류큐의 성공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명나라가 만들어 놓은 판, 그 규칙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버렸어요. 이걸 자신들에게 엄청난 기회로 만든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그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당시 명나라는요, 개인들이 바다에 나가서 무역하는 걸 법으로 싹 막아버렸어요. 오직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인 조공무역만 허용했죠. 바로 이겁니다. 류큐는 이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아, 명나라가 원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직접 교역은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유일한 공식 창구가 되어주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류큐 경제의 핵심, 바로 중개무역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 창고에 넣지도 않고 곧바로 저 나라에 되파는 거예요. 류큐는 이 바다 위의 중개업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류큐도 민난 구석은 있었죠. 그들의 비장의 카드가 바로 말과 유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황, 이게 화약의 핵심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류큐가 그냥 작은 조공국이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돼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강력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자, 그럼 류큐가 어떻게 아시아 전역에 온갖 보물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대한 시장, 그 중심 허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바로 일본입니다. 류큐 상인들은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지만 직접 살 수는 없었던 일본의 명품 칼이나 부채, 칠기 같은 것들을 싹 쓸어 모았습니다. 이 최고급 공예품들이 류큐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배를 몰고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지금의 태국인 샴이나 말라카 같은 곳에 가서 후추 같은 향신료, 옷감을 붉게 물들이는 소목, 그리고 상아 같은 진귀한 물건들을 사들였죠. 그야말로 열대의 향기가 류큐의 배를 가득 채웠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포르투갈 상인이었던 토메 피레스가 쓴 책에도 류큐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레키오스 사람들, 즉 류큐인들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일본에 가서 물건을 금과 구리로 바꿔온다고요. 당시 아시아 바다에서 류큐의 신용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에서 긁어모은 이 모든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명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뭘 받았을까요? 바로 최고급 비단, 도자기, 그리고 당시 아시아의 기축통 하나 다름없었던 동전을 엄청나게 받아왔습니다. 류큐는 이 황제의 보물들을 다시 아시아 곳곳에 되팔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겁니다.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독잡은 흐름이 한눈에 딱 정리되지 않나요? 각 지역에서 뭘 사서 어디에 팔았는지 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대로 보입니다. 일본의 칼은 중국으로, 동남아의 향신료는 중국, 일본, 심지어 조선으로도 갔고요. 중국의 비단은 또다시 아시아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죠. 류큐는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바퀴의 중심축, 허브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원한 황금기는 없었죠.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서양 세력들이 나타나고 중국의 정책도 바뀌면서 류큐가 누리던 이 황금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런데 류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건 지금부터예요.
전성기가 지났다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들이 남긴 유산 한번 보시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대교역 시대가 저물고 시간이 흘러서 18세기쯤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곰부로드, 즉 다시마 길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네? 다시마요? 맞습니다. 이게 류큐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끈 아주 뜻밖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놀라지 마세요, 홋카이도산 다시마였습니다. 류큐는 일본 맨 북쪽에서 나는 이 다시마를 중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중개무역으로 또다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 사업으로 이후 수백 년 동안 왕국의 경제를 지탱했어요. 정말 대단한 변신 아닌가요? 1458년 류큐의 한 왕궁에 있는 종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만국질량.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류큐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 그 자체였던 거죠. 15세기의 작은 왕국, 류큐. 그들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어쩌면 주어진 한계를 기회로 바꾸고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